안녕하세요. 호랑코리아입니다. 어,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 감기 걸리면 낫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저처럼 계절성 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 건강에 유념을 하시고요. 최근에 녹음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순서적인 부분이나 좀 자료의 정리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 여러모로 영상들이 업로드가 조금 늦어지고 있는 점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긴 글 끝까지 함께 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민주노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민주노총을 좋게만 이야기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욕만 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민주노총이라는 조직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마지막 방패가 될 수도 있고요. 회사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 부당해고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할 곳 없던 사람들, 산재를 당해도 개인의 부주의로 몰리던 사람들에게는 민주노총은 분명히 하나의 버팀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민주노총은 피곤한 조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툭하면 파업하고 툭하면 도로 막고 툭하면 정권 퇴진 외치고 노동자 이야기로 시작해서 어느새 정치 투쟁으로 끝나는 조직처럼 보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민주노총은 이미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도 기업도 정치권도 눈치를 보는 거대한 권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약자의 편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권력입니까? 이 질문을 피하면 민주노총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무조건 악마화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을 무조건 성역화하는 것도 틀린 겁니다. 과거의 공로가 현재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해주진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역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민주노총이 하는 모든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기업과 정부의 권력을 비판해 왔다면 이제 민주노총 자신도 비판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노총도 이제는 바로 권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노총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야겠죠. 민주노총은 아무 이유 없이 생긴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의 노동 현장은 오랫동안 매우 거칠었죠. 지금도 힘든 곳이 많지만 예전에는 더했습니다. 장시간 노동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했고 산재를 당해도 노동자 개인의 실수로 몰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노동자가 회사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던 거죠. 잘릴 각오가 있냐?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회사 분위기 흐리지 마라. 이 말들이 그냥 드라마 대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실제로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런 시대의 산물입니다. 1995년 11월 민주노총은 공식 출범합니다. 당시 민주노총은 기존의 한국노총 중심 노동운동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더 투쟁적이고 더 현장 중심적이고 더 정치적이고 더 사회개혁적인 노동운동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은 한국 사회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노동시간 문제, 임금 문제, 산재 문제, 비정규직 문제, 해고 문제, 사회보험 문제, 노동자의 발언권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당연히 이야기되는 주제처럼 보이지만 과거에는 그 자체가 투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이 없었다면 한국 노동권의 일부 진전은 더 늦어졌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은 민주노총의 역사 자체를 지우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민주노총이 과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민주노총이 더 엄격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권리를 위해 싸웠던 조직이라면 자기 권력이 커졌을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약자를 말했던 조직이라면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들을 돌봐야 합니다.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물었던 조직이라면 자기 조직의 책임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비판이 시작됩니다. 민주노총은 더 이상 작은 조직이 아니라는 말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은 스스로를 여전히 약자의 편에 선 조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노동자 개인은 약자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자,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약한 위치에 있죠. 하지만 민주노총이라는 조직 자체가 약자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거대 조직입니다. 금속과 공공운수, 건설, 보건의료, 공무원, 교수, 전교조, 언론, 서비스 이런 주요 산별 조직이 민주노총이라는 이름 아래에 움직이고 있죠. 이 정도면 그냥 시민단체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거대한 압력단체가 되는 거죠. 정부도 민주노총을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도 민주노총을 무시하기 어렵죠. 정치권도 선거 때마다 노동계의 움직임을 봅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이제 스스로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우리는 탄압받는 약자다. 이 말은 더 이상 반복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미 사회적 힘을 가진 조직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정도의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이 부분에서 늘 애매하게 행동합니다. 투쟁할 때는 거대한 조직력으로 움직입니다. 총파업을 말하고 도심 집회를 열고 정치적 요구를 내세우고 정부와 기업을 압박합니다. 그런데 비판을 받을 때는 다시 약자 포지션으로 돌아갑니다. 노동 탄압이다. 노조 혐오다. 자본과 권력의 공격이다. 물론 실제로 부당한 탄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는 분명히 비판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비판을 탄압으로 몰아가면 안 됩니다. 국민이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과 권력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은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이 차이를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권력이 되었다면 국민은 민주노총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당신들의 투쟁은 누구에게 이익입니까? 당신들의 파업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당신들의 의사결정은 얼마나 투명합니까? 당신들은 정말 가장 약한 노동자의 편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이 아니라 기득권 운동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민주노총 비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바로 대표성입니다. 민주노총은 늘 노동자를 말하죠. 모든 노동자, 일하는 사람, 사회적 약자,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 말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 노동시장을 보면 이상한 그림이 나옵니다.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3% 수준입니다. 즉, 노동자 10명 중 8명은 노조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장 규모별 차이라는 겁니다. 큰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높고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조 조직률이 낮습니다. 300인 이상 작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굉장히 높죠. 공공부문도 높습니다. 공무원 부분도 높습니다. 그런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한국에서 노조의 힘은 가장 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조직이 가능한 곳, 규모가 있는 곳, 안정적인 곳, 파업해도 버틸 수 있는 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진짜 약한 노동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5인 미만 사업장, 작은 식당, 편의점, 동네 공장, 하청의 하청, 플랫폼 노동 현장 그런 곳에 있습니다. 계약서도 애매하고 사장 눈치 보며 일하고 하루 빠지면 바로 생기가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민주노총 안에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민주노총이 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조직의 실제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대기업 노조, 공공부문 노조, 금속, 공공운수, 건설, 공무원, 학교, 병원, 언론, 즉 이미 조직된 노동자들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국민은 물을 겁니다. 민주노총이 말하는 노동자가 대체 누구냐? 노조 밖의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민주노총 안의 노동자입니까?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말하지만 실제로는 조직된 노동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의심은 단순한 혐오가 아닙니다.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물론 그 노동자들도 자기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하청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 파견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같은 현장에서 일하지만 임금도 다르고 복지도 다르고 고용 안정성도 다릅니다. 민주노총은 이 격차를 줄이겠다고 항상 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국민 눈에 더 자주 보이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이미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더 강하게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정년과 임금과 복지를 가진 사람들이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그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입니다. 이러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반감이 생깁니다. 나는 노조도 없고 월급도 적고 회사에서 말도 못하는데 저 사람들은 이미 나보다 훨씬 안정적인데도 또 요구를 하고 있네. 이 감정이 쌓이면 민주노총은 더 이상 약자의 대표로 보이지 않습니다. 조직된 노동자의 기득권으로 보이는 거죠. 민주노총이 이 프레임을 깨고 싶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들보다 더 약한 노동자를 위해 양보하는 모습, 대기업 정규직의 몫을 줄여 하청과 비정규직의 몫을 키우는 모습, 공공부문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민간의 취약 노동자를 실제로 끌어올리는 모습, 이런 장면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자주 보는 민주노총은 양보를 하는 조직이라기보단 요구를 하는 조직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민주노총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둘러싼 또 하나의 큰 비판은 정치성입니다. 노동조합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은 정치와 연결되어 있죠. 최저임금도 정치고, 근로기준법도 정치고, 산재보험, 노동시간, 비정규직 보호조차도 정치입니다. 그러니 노동조합이 정치적 요구를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정도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 문제를 넘어 너무 자주 정권 투쟁의 중심에 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파업을 한다고 하면 임금이나 노동 조건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권 심판, 반노동 정책 폐기, 사회 대개혁, 외교 안보 문제, 반전 평화, 각종 정치적 의제, 이런 것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물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다 연결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노동자의 삶은 사회 구조와 연결돼 있고 사회 구조는 정치와 연결돼 있으니 노동조합도 사회 전체 문제를 말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말이 되죠. 하지만 일반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국민은 묻습니다. 임금 협상하러 나온 조직이 왜 정권 퇴진을 외치냐? 노동자의 권리를 말한다면서 왜 매번 특정 정치 진영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느냐? 노조인지 정치 단체인지 모르겠다. 이 질문들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민주노총이 정말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려면 정치적 다양성도 품어야 한다는 거죠. 민주노총 조합원 중에도 보수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도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의 대외적 메시지는 너무 자주 한쪽 방향으로 고정돼 보입니다. 이러면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다양성보다는 조직의 정치 노선이 앞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노동조합이 정치적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 특정 정치 투쟁의 전위대처럼 보이는 순간 노동조합의 대표성은 흔들립니다. 노동자를 위해 정치에 개입하는 것과 정치 투쟁을 위해 노동자를 동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죠. 이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 민주노총은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민주노총 내부에도 위험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기본은 조합원의 권익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원이 낸 조합비와 조합원의 조직력이 특정 정치 노선에 과도하게 쓰인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부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노총은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의 삶을 정치적으로 대변하는 조직인가? 아니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노동자의 이름을 쓰는 조직인가? 이 질문은 민주노총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을 이야기할 때 파업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이건 분명한 거죠. 노동자가 자신의 그 노동을 멈출 수 없다면 협상력은 거의 없습니다. 사용자는 자본을 가지고 있고 고용권을 가지고 있고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 노동자는 약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모이고 교섭하고 필요하면 파업합니다. 이 원칙 자체를 부정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업이 권리라고 해서 모든 파업이 국민에게 박수받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는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가는 겁니다. 특히 민주노총이 강한 분야를 보십시오. 철도, 지하철, 물류, 병원, 학교, 공공기관, 건설, 제조업 핵심 사업장. 이 분야들은 파업이 벌어지면 사용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시민과 학생, 환자, 자영업자, 납품업체, 중소기업이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물류가 막히면 대기업 회장만 답답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납품해야 하는 작은 업체도 흔들립니다. 철도가 멈추면 정부만 곤란한 게 아닙니다. 출근해야 하는 시민이 도리어 더 큰 고생을 해야 합니다. 학교 급식이나 돌봄이 흔들리면 교육 당국만 불편한 게 아닙니다. 맞벌이 부모가 바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병원 업무가 흔들리면 병원장만 압박받는 게 아닙니다. 환자와 보호자가 불안해집니다. 민주노총은 파업을 말할 때 이 사회적 비용을 너무 쉽게 넘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불편해도 참아달라.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시민도 함께 해야 한다. 물론 시민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을 요구하려면 민주노총도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왜 이 파업이 필요한지, 왜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이 파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시민에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지, 파업 이후 사회 전체에 어떤 이익이 돌아가는지, 이 설명 없이 우리는 권리니까 한다는 식으로 보이면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될 겁니다. 특히 요즘 시민들은 예전처럼 단순하진 않습니다. 옛날에는 노동자 대 기업 구도가 비교적 선명했죠. 하지만 지금은 노동자도 다양해졌습니다. 누군가는 정규직이고 누군가는 비정규직입니다. 누군가는 플랫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자영업자이면서 동시에 노동자처럼 일을 합니다. 중소기업 사장인데 본인도 직원보다 더 많이 일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노총이 과거 방식의 투쟁만 반복하면 국민은 더 이상 자동으로 지지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들 파업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보는데 왜 내가 당신들을 지지해야 하느냐?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이 질문을 노조 혐오로만 치부하면 안 됩니다. 이건 시민의 정당한 질문입니다. 파업권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파업권이 강할수록 그 권리를 쓰는 조직은 더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의 노동자도 노동자이며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부문은 동시에 시민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부문 노조는 민간기업 노조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민주노총이 공공부문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더 세밀한 방식의 투쟁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이 나오겠죠. 결국 피해는 힘없는 시민이 보고
정치적 성과는 민주노총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 프레임이 만들어지면 민주노총은 매우 불리해집니다. 민주노총 비판에서 회계 문제도 중요합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돈으로 운영됩니다. 조합비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조합원이 낸 월급 그 안에서 또 파여서 나가는 돈이라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크지 않은 금액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매달 부담되는 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조 회계 공시는 세액공제 문제와도 직결됩니다. 조합비 세액공제는 결국 국민 세금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노조 돈은 얼마나 투명하게 쓰이고 있습니까? 조합원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외부 공시는 어디까지 가능한 겁니까? 정부의 요구가 과도하다면 어느 부분이 왜 과도한지 설명하고 있습니까? 민주노총은 기업에게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합니다. 공공기관에게 감시를 요구하죠. 그렇다면 민주노총 자신도 투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주노총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회계공시 요구는 노조 탄압이다.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 국가가 노동조합을 통제하려 한다. 이 주장에도 일정한 논리는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이고 국가가 노조 내부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에서는 회계나 행정점검이 노조 압박수단으로 쓰일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투명성 요구 전체를 탄압으로 몰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조합원 돈을 쓰는 조직이라면 조합원에게 투명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과 연결된다면 국민에게도 일정 부분 설명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정말 자신 있다면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통제에는 반대한다. 그러나 조합원과 국민 앞에 필요한 수준의 투명성은 강화하겠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회계공시 문제에서 보인 태도는 국민 눈에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단순하게 봅니다. 기업 회계는 공개하라고 하면서 노조 회계는 왜 공개를 싫어할까? 정치권 돈 문제는 감시하면서 자기 조직 돈 문제는 왜 탄압이라고 할까? 떳떳하면 그냥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실제 제도 설계는 복잡합니다. 공시범위, 노조 자주성, 국가 개입의 한계, 조합원 개인정보, 산하조직의 현실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정치적 인상은 단순합니다. 투명성을 요구하던 조직이 자기 투명성 문제에서는 방어적으로 보인다. 이 인상이 민주노총에게 치명적입니다. 민주노총은 돈 문제에서 더 강하고 더 투명하게 변해야 합니다. 기업보다 더 투명하겠다고 해야 하고 정치권보다 더 엄격하게 하겠다고 해야 합니다. 조합원에게 먼저 보고하고 국민에게 설명 가능한 구조를 만들겠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민주노총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도덕성을 자산으로 삼는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을 말하는 조직이 투명성에서 흔들리면 가장 큰 무기를 잃습니다. 최근 노동 이슈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노조법 2~3조 개정입니다. 흔히 노란 봉투법이라고 불리는 흐름입니다. 핵심은 원청 사용자성, 하청 노동자의 교섭 문제, 파업과 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됩니다. 민주노총은 이 법 개정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습니다. 민주노총 입장에서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원청과 하청, 재하청 구조로 복잡하게 짜여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일하는 곳은 원청 사업장인데 고용계약은 하청업체와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과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곳은 원청인데 법적으로 사용자는 하청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청 노동자는 과연 누구와 교섭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청 사장과 교섭해도 하청 사장이 결정권이 없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원청과 교섭하려 해도 원청은 너희 사용자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조적 문제는 분명 존재합니다.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비판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노조법 이 3조 개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 교섭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원청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원청업체, 노조, 비노조 노동자, 협력사 사이에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제한 문제도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의 약화로 받아들일 수 있죠. 즉 민주노총이 말하는 취지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가능성도 크다는 겁니다. 여기서 민주노총은 한 가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법을 바꾸자고 요구했다면 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생기는 혼란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법이니 우리는 더 질서 있게 교섭하겠다. 원청과 대화할 권리를 얻은 만큼 무분별한 압박은 하지 않겠다. 현장 혼란을 줄이는데도 협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민주노총이 법 개정을 더 큰 투쟁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국민 반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은 이미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기업도 믿지 못하고 정부도 못 믿고 노조도 못 믿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새 제도를 책임있게 쓰지 못하면 노동개혁 전체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노동권 확대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권 확대가 곧 민주노총 권한 확대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이 차이가 꽤 중요합니다. 노동약자의 권리를 넓히는 것과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이 둘을 절대로 섞어선 안 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정말 약자를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주노총은 자주 말합니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하청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이 영역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방법입니다. 민주노총이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한다면 민주노총 내부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죠. 대기업 정규직의 더 많은 몫을 위한 투쟁보다 하청과 비정규직의 최소한을 끌어올리는 투쟁이 앞서야 합니다. 공공부문의 더 안정적인 처우보다 노조 밖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싸움이 앞서야 합니다. 조직된 조합원의 임금 인상보다 조직되지 못한 노동자의 안전망이 더 앞서야 한다는 거죠. 물론 민주노총은 이런 의제를 이미 말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보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국민은 민주노총이 약자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강한 조직의 요구가 더 크게 보인다고 느낍니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계속 욕을 먹게 될 겁니다. 민주노총이 정말 바뀌려면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하청 노동자와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교섭을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부문 노조가 자기 처우만이 아니라 시민 서비스의 질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셋째, 파업을 할 때 시민 피해를 줄이는 방식을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넷째, 조합비와 회계는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섯째, 정치 투쟁보다 노동 현장의 실질 문제를 앞세워야 합니다. 여섯째, 노조 밖 노동자를 정말 조직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민주노총의 약자 대변은 구호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국민은 구호가 아니라 장면을 보게 되겠죠. 말로는 약자, 장면은 조직. 이 모순이 민주노총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민주노총이 그래서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보수 언론 때문일까요? 단순히 재벌과 정부의 프레임 때문일까요? 단순히 국민이 노동권을 몰라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만 보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이 미움받는 이유는 민주노총 스스로 만든 장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너무 자주 강경해 보입니다.
협상보단 투쟁이 먼저입니다. 대화보다 압박을 하죠. 설득보단 구호를 외칩니다. 물론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대화만 해서는 바뀌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매번 같은 방식을 보면 피곤함을 느낍니다. 둘째, 너무 정치적으로 보입니다. 노동의제보다 정권투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 특정 진영의 언어와 너무 비슷해지면 중도층은 결국 멀어질 겁니다. 셋째, 시민 피해에 둔감해 보입니다. 파업은 권리지만 시민 피해가 반복되면 반감이 생깁니다. 민주노총은 시민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시민은 왜 내가 항상 피해를 감수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넷째, 자기 반성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민주노총은 기업과 정부를 비판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하지만 자기의 조직의 문제를 인정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국민은 완벽한 조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인정하고 고치는 조직을 원하는 겁니다. 다섯째, 약자를 말하지만 기득권처럼 보입니다. 이게 결정적입니다. 민주노총이 아무리 약자를 말해도 국민 눈에 민주노총이 이미 힘센 조직으로 보이면 메시지가 먹히지 않을 겁니다. 특히 노조 없는 노동자, 작은 회사 노동자, 자영업자, 청년구직자 입장에서는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편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노총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민주노총은 이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두 노동 혐오다 이렇게 말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사람 중, 비판하는 사람 중 노동권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노동권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노총 방식은 싫다는 사람, 노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노총의 정치투쟁은 피곤하다는 사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민주노총이 약자를 대표하는지 의문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깊이 들어봐야 합니다. 이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면 민주노총은 점점 더 고립되고 말 겁니다. 여기서 보수 진영도 생각해야 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보수가 민주노총을 비판할 때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노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노조는 다 문제다. 파업은 다 불법처럼 봐야 된다. 노동자는 그냥 회사 말 들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노총에게 오히려 명분을 주게 됩니다. 민주노총은 바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봐라, 저들은 노동자 권리 자체를 싫어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프레임이 민주노총에게 유리해집니다. 보수가 잡아야 할 프레임은 이겁니다. 노동권은 필요하다. 노조도 필요하다. 부당해고와 산재와 임금체불은 엄격히 막아야 한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 보호도 필요하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노동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정치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조직된 노동자의 이익이 노조 밖 노동자의 이익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파업권이 시민의 생활을 무시하는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조도 회계와 의사결정에서 투명해야 한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민주노총을 비판하려면 민주노총보다 더 약한 노동자의 입장에서 비판해야 합니다. 너희가 정말 약자를 말하느냐? 노조 없는 노동자는 누가 대변하느냐? 작은 회사 노동자는 왜 여전히 밖에 있느냐? 대기업 정규직의 강한 목소리가 하청 노동자의 절박함을 가리는 것 아닌가? 이 질문이 민주노총에게 가장 아픕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스스로를 약자의 대표라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약자의 기준을 다시 묻는 순간 민주노총은 답하기 어려워질 겁니다. 민주노총이 바뀌려면 민주노총이 정말 앞으로 살아남고 싶다면 그러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약자 프레임에서 권력 책임 프레임으로 넘어가야겠죠.
민주노총은 이제 작은 조직이 아닙니다.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대조직이죠.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산업 현장에 영향을 미치고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자다라고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권력이 되었고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표성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노조박 노동자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거의 조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주노총이 진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이 되려면 기존 조직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정치 투쟁을 줄이고 현재 말 나오고 있는 현장 의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을 완전히 없애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중심은 노동 현장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산재, 괴롭힘, 부당해고, 하청구조, 플랫폼,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청년노동, 고령노동, 여성노동 이런 구체적 현장 문제를 앞세워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시민 피해를 줄이는 파업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업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시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파업은 장기적으로 실패합니다. 민주노총은 불편해도 참아라가 아니라 왜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설명하겠다는 태도로 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 회계와 조직 운영에서 더 투명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국민이 정치권과 기업에 투명성을 요구하듯 민주노총에게도 투명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민주노총이 이 요구를 거절한다면 스스로 도덕적 권위를 깎아먹게 될 겁니다. 여섯 번째, 내부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전체가 동일한 정치적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제로 반영돼야 합니다. 상층부의 정치 노선이 현장의 생활 감각과 멀어지면 조직은 안에서부터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과연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방패인가 권력인가? 민주노총은 분명 사회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이야기했고 노동 현장의 부조리를 드러냈고 권위주의적 기업 문화와 싸웠고 비정규직과 하청 노동자의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공로는 분명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공로가 현재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제 작은 약자 조직이 아닙니다. 10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을 가진 거대한 사회 권력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노총은 권력으로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권력은 감시받고 비판받고 투명해야 하며 책임져야 합니다. 민주노총도 예외가 아닙니다. 민주노총은 기업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게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권에도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노총 자신도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자를 말한다면 노조박 노동자까지 책임져야 하고 약자를 말한다면 자신보다 더 약한 사람을 먼저 봐야 합니다. 파업권을 말한다면 시민 피해에 대한 책임도 말해야 하며 투명성을 말한다면 자기 조직의 회계와 의사결정도 투명해야겠습니다. 민주주의를 말한다면 내부의 다양한 조합원 목소리도 존중을 해야겠죠. 민주노총은 자주 묻습니다.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권리가 왜 문제냐? 맞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말하는 노동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민주노총 안에 있는 노동자입니까? 아니면 노조 밖에 있는 더 많은 노동자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민주노총의 투쟁은 누굴 위한 겁니까? 조직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노동시장의 가장 아래쪽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입니까? 민주노총은 약자의 방패입니까? 아니면 노동자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기득권일 뿐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앞으로 더 큰 반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반감은 단순히 보수의 공격만은 아닐 겁니다. 노조 없는 노동자에게서도 나올 수 있고 작은 회사 노동자에게서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영업자나 청년층 그리고 중도층에게서도 나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약자의 언어를 쓴다고 해서 항상 약자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정의의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항상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노동자를 말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노동자를 대표하는 것도 아니죠.
민주노총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투쟁 방식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자신도 권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더 투명하고 더 책임 있는 노동운동으로 이어갈 것인가. 민주노총이 정말 노동자를 위한 조직이라면 이제는 더 크게 외치는 것보다 더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누구를 놓치고 있는지,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어떤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피하지 않을 때 민주노총은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계속 피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방패가 아니라 조직의 권력으로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긴 영상 함께 달려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남기면서 댓글 혹은 메일을 통한 많은 의견과 논의를 언제나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고 저를 믿는 호랑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